안녕하세요. 웹파트로 이제 프론트엔드 엣지 컴퓨팅 시대에서의 프론트엔드 이제 개발 방식이 변화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된 류동현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사실 제가 이러한 주제를 선정하게 된 계기는 이제 요즘 피지컬 AI 이런 거 많이 나오고 엣지 AI 디바이스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엣지 컴퓨팅이 좀 많이 발전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많이 발전했을 때 이 프론트엔드 개발 분야 쪽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좀 알아보고 싶어서 또 그리고 여러분께 공유해드리고 싶어서 주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엣지 컴퓨팅이 프론트엔드 개발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주제로 발표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시작하기 앞서서 프론트엔드가 뭔지에 대해서 좀 개념을 잡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좀 굉장히 많이 퍼져 있는 정형화되어 있는 아키텍처를 하나 갖고 왔는데요. 이제 클라이언트 서버 아키텍처라고 하죠. 클라이언트는 이제 보통 요청을 보내는 주체라고 하고 서버는 클라이언트가 보내는 요청을 이제 처리하는 쪽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 클라이언트와 서버 사이에 네트워크가 있고 이 네트워크의 앞단에 있는 쪽을 프론트엔드라고 하고 이제 뒤쪽을 백엔드라고 하죠. 그러면은 보통 저희가 그래서 저희가 이제 클라이언트를 프론트엔드라고 부를 수 있긴 한데 과연 이제 클라이언트가 프론트엔드랑 과연 동의어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이제 엣지 컴퓨팅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엣지 컴퓨팅은 디바이스 및 최종 사용자와 가능한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컴퓨팅을 실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메인 서버가 아닌 사용자랑 가장 가까운 곳에서 컴퓨팅 연산을 실행하는 걸 얘기하는데요. 예시를 좀 보시면 이제 클라우드 서버를 메인 서버라고 생각을 하시고 예를 들어 저희 아까 현성님이 말씀해주신 이런 자율주행 자동차가 클라우드 서버와 직접 통신을 하지 않고 그와 가장 가까이 있는 엣지 서버와 컴퓨팅 연산을 작업을 수행하게 되면 그것 또한 엣지 컴퓨팅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딱 보면은 지금 엔드 유저가 컴퓨팅 작업을 요청을 했을 때 이 가운데에 있는 메인 서버에서 컴퓨팅을 수행하지 않고 중간에 있는 이 데스크탑에서 연산을 하면 이 데스크탑도 일종의 엣지 컴퓨팅을 실행하는 엣지 서버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엣지 컴퓨팅의 개념은 되게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그림은 굉장히 단순하지만 현실 세계의 네트워킹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사실 컴퓨터 네트워크 수업 시간에서도 좀 많이 보셨겠지만 이 저희 엔드 유저와 메인 서버 사이에는 굉장히 많은 라우팅 처리가 있고 그 사이에 많은 중간 서버들이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엔드 유저에서 요청을 보내도 바로 메인 서버에서 들어가는 것이 아닌 마이크 좀 내려놓고 하겠습니다. 메인 서버로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 라우팅을 좀 많이 거치고 그 사이에서 중간에 서버를 많이 거치는 그런 복잡한 네트워크가 중간에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아까 저희가 이제 서버 클라이언트로 아키텍처를 하나 만들었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자면 클라이언트와 서버 사이에 좀 더 많은 서버가 있고 이 서버 사이들끼리도 리퀘스트와 리스폰스를 좀 많이 받아받는 그런 구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프론트엔드를 좀 직역을 해봤을 때 프론트엔드는 이제 앞단이죠. 직역을 하면 백엔드는 이제 뒷단입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이 중간에 있는 서버 1, 서버 2는 과연 앞단인가 뒷단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은 서버 1이랑 서버 2도 이 메인 서버에 비해서는 앞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서버 1을 저희가 프론트엔드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네트워크, 백엔드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과연 프론트엔드 개발자는 서버 1, 서버 2,
그리고 그 너머까지 영향력을 높일 수 있을까요? 그런 질문을 좀 던져봐야 합니다. 그렇지만 엣지 서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CDN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친구도 가장 전통적인 엣지 서버라고 할 수 있죠. 이제 컨텐츠 딜리버리 네트워크라고 컨텐츠 캐싱을 하는 그런 서버인데, 좀 와닿기 쉽게 설명을 하자면 넷플릭스에서 이제 자기들 컨텐츠를 메인 서버에서 요청이 일어날 때마다 전송을 하는 게 너무 비효율적이니까 그거를 각각 리저널하게 서버를 하나씩 지역별로 세워가지고 좀 더 레이턴시를 줄이고 캐싱을 좀 많이 확보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 또한 엣지 서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서버의 기능만 존재하고, 이제 저희가 연산을 하는 컴퓨팅의 기능은 거의 존재를 하지 않죠. 전통적인 CDN이라고 생각해봤을 때, 물론 지금의 CDN은 뭐 이미지 리사이징 같은 거 하고 여러 작업 같은 것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이 아키텍처를 조금 더 바꿔봤는데요. 이제 클라이언트가 맨 처음에 CDN이랑 통신을 하고, CDN에서 캐시가 있을 때 이걸 받아내고, 아니면 뭐 오리진 서버까지 가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프론트엔드 개발자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이런 API 호출 함수를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get 요청으로 API 넷플릭스의 콘텐츠를 불러온다고 해봤을 때, 이제 만약 CDN에서 컴퓨팅 연산이 굳이 필요 없다면 저희는 이거를 신경 써야 될까요? CDN은 저희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저희는 그냥 요청만 보내고 이게 CDN에서 오는지 아니면 오리진 서버에서 오는지는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론트엔드 입장에서는 CDN도 여전히 네트워크,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네트워크는 저희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영역입니다. 요거는 프론트엔드의 영역이 아니다. 그래서 어떤 케이스가 있을 때 이제 프론트엔드의 역할이 확장이 가능하냐면, 이 엣지 서버에 컴퓨팅이라는 기능이 추가가 되었을 때 요거를 이제 프론트엔드의 영역으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몇 개가 좀 많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조사를 좀 하기로는 한 2017년부터 이런 엣지 컴퓨팅을 많이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걸로 클라우드플레어 워커스, AWS 람다 엣지, AWS 클라우드 프론트, 뭐 또 버셀에서 엣지 펑션 같은 걸 하는데, 이런 거를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냐면 그냥 결국 프론트엔드에서 작성한 코드들을 이런 엣지단에서 좀 수행할 수 있게 도와주는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했는데 좀 구체적으로 이런 엣지 컴퓨팅으로 어떤 걸 할 수 있을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제 BFF라고 하는데 백엔드 for 프론트엔드의 약자거든요. 이제 그래서 좀 프론트엔드를 위한 백엔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어떤 걸 할 수 있냐면 API 오케스트레이션이라고 여러 개의 좀 작은 API들을 합쳐가지고 프론트엔드에서 좀 조립해서 보내주라 라고 하게 엣지 서버 요청을 할 수 있고요. 또 리스폰스 쉐이핑이라고, 이거는 옆에 제가 그림을 갖고 오긴 했는데, 이 모바일 뷰랑 데스크탑 뷰에서 여러분들 반응형 디자인 해보시면 알겠지만 뭐 데스크탑 뷰에서는 API가 한 5개 필요하고 보여줘야 하는 항목이 한 5개가 있는데, 모바일 뷰에서는 그게 크기가 줄어드니까 한 3개 정도만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 원래는 프론트단에서 좀 슬라이싱을 했었는데, 이거를 그냥 엣지 서버에서 나 그냥 모바일일 때는 3개만 보내줘 이렇게 요청을 함으로써 좀 더 효율적이게 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두 번째로는 아까 현성님이 말씀하신 그 자율주행 자동차의 데이터 보안성이랑도 좀 비슷한 느낌인데요. 이제 데이터 시큐리티가 좀 향상이 됩니다. 왜 향상이 되냐면, 이제 저희가 민감한 정보들을 메인 서버로 보내고 싶지 않을 때 그거를 메인 서버에서 컴퓨팅을 하지 않고 그냥 가장 가까운 엣지단에서 컴퓨팅을 한 뒤에 다시 그 데이터들을 메인 서버로 보내지 않고 그냥 거기서 처리를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민감한 정보들을 메인 서버에 보내지 않아도 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말은 메인 서버에 보내지 않아도 되고, 만약 메인 서버에 보냈을 때 그 보내는 과정에서 탈취가 일어날 위험이 있잖아요. 그런 위험까지도 좀 삭제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요거는 컴퓨팅이랑은 조금 다른데, 결국은 엣지 서버랑 엣지 컴퓨팅이 좀 같이 가는 개념이 많아서 캐시 기능을 좀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서비스 워커나 텐스택 쿼리 같은 걸로 많이 캐시 처리를 하는데요. 요거는 이제 브라우저 단계에서의 캐시 처리고요. 좀 필요하다면 엣지 서버에서 캐시 처리를 좀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그 백엔드 개발자분들한테 우리 데이터 좀 캐시 처리해줘 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애매한 부분을 엣지 서버 컴퓨팅이 좀 해결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다시 좀 바꿨습니다. 이제는 클라이언트가 있고 엣지 서버가 있는데 만약 여기에 컴퓨팅이 붙어 있으면 저희 프론트엔드의 영역은 클라이언트가 아닌 클라이언트에서 엣지 서버까지 좀 확장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지금까지의 엣지 컴퓨팅이고요. 이제 2030년대 아니면 2028년 요때 이제 엣지 컴퓨팅이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해서 좀 가져왔습니다. 어떤 게 좀 뜨고 있냐면 이제 피지컬 AI 많이 등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율주행 이런 거 나오고 로봇, AR, VR 실시간 서비스 되게 많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현재 인프라의 문제점이 뭐냐? 지금은 메인 서버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이 레이턴시가 너무 높습니다. 그러니까 한 100ms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실시간 제어가 중요한 거는 5ms 아니면 1ms 그 안에 처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금은 네트워크 구조가 너무 복잡해가지고 현재의 레이턴시로는 부족한 겁니다. 두 번째로 이제 로봇 같은 게 있고 막 자율주행 자동차 있으니까 이런 센서들이 여러 개 있고 또 영상 데이터, 사진 데이터들이 있으니까 이런 물리세계의 데이터가 엄청나게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대용량으로 처리해야 되는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고요. 이거를 메인 서버에서 그대로 저장하기에도 굉장히 부담이 가중화되고 또 연산을 하는 것도 굉장히 가중화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데이터들이 많이 늘어났다 보니까 일단은 네트워크 단에서 보내는데 트래픽이 엄청 증가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병목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로 레이턴시 증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만으로는 AI 네이티브한 환경을 만들 수가 없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가 뭘 좀 만들고 있습니다. 이 엔비디아 공식 사이트에서 좀 캡처해 온 건데 엔비디아가 이제 AI 네이티브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지네 제품을 좀 팔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게 좀 제가 유튜브 영상에 좀 가져온 건데요. 이 친구들은 이제 AI 랜 기지국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거 사진 보시면 스팟마다 이제 꼭지점에 이제 기지국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엔비디아의 목표는 그 도시마다 기지국을 세워가지고 그냥 실시간으로 이제 기지국이 통신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AI 연산까지 컴퓨팅까지 수행하는 그런 인프라를 구축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자율주행 자동차가 한 대 안에서만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들의 목표는 자율주행차 여러 대가 서로 통신을 하고 그 안에서 로봇이 서로 다닐 수 있게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는 게 이제 엔비디아의 에어리얼 랜 컴퓨터인데 요거를 팔려고 이 엔비디아에서 되게 이런 인프라를 좀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추세를 봤을 때 저희 이 엣지 컴퓨팅의 미래는 그리고 개발의 미래는 결국은 연산 속도가 엄청 증가할 거고요. 그다음에 레이턴시 감소하겠죠. 그래서 초저지연성을 확보하고 저희가 아까 제가 계속 말했는데 이 컴퓨팅의 영역이 계속해서 이제 사용자 쪽으로 유저 쪽으로 오고 있는 게 좀 느껴지시나요? 느껴지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로컬에서 결정을 내리는 게 아까 그 엣지 서버 단에서 결정을 한 것의 비중이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 말이냐면 결국 엣지 컴퓨팅의 비중이 되게 늘어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클라이언트와 그리고 일부 엣지 레이어에서 그러니까 컴퓨팅이 가능한 엣지 레이어에서 저희 프론트엔드의 영역이 좀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앞으로는 좀 어떻게 될까를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는 UI만 단순히 구현하는 건 아닐 것 같고요. 이제 UI 플러스 좀 인터랙션 그리고 내가 만든 코드가 어디서 실행될지를 좀 고려를 해야 되는 게 프론트엔드 개발자의 영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연성이 굉장히 낮아졌기 때문에 로딩의 개념이 조금은 낮아질 수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맞춘 새로운 UX가 나타날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물론 비동기 요청은 계속 할 거겠지만 이제는 좀 실시간 인터랙션도 좀 고려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쯤으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기술의 발전은 개발 방식의 변화를 이끌어낸다고 생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어떤 교수님의 세미나를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 교수님께서 수업을 들으실 때는 그 요즘 뜨는 이제 AI의 그 뉴럴 네트워크의 그 은닉증이 한 개만 있는 게 좋다고 그때 당시의 교재에서는 말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한 개를 넘어가면 애초에 연산 속도가 따라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뭐 두 개를 세 개를 해도 이거는 뭐 아웃풋이 안 나온다라고 해서 교재에 그냥 은닉증은 히든 레이어는 하나만 있는 게 좋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AI라는 GPU가 등장하고 메모리 용량이 굉장히 증가하고 그다음에 통신이 굉장히 레이턴시가 낮아지고 이러면서 AI가 생기고 뭐 AX 이런 개념도 생기고 히든 레이어가 많을수록 더 성능이 좋은 AI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결국은 기술이 발전하니까 가능했던 얘기죠. 그래서 기술의 발전은 개발 방식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엣지 컴퓨팅은 과연 클라이언트의 발전을 어떻게 클라이언트의 개발 방식에서 어떤 변화를 일으킬까라는 궁금증에서 시작해서 이런 세미나를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좀 생각한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이제 개발 방식이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기술은 발전하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변화는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한번 여러분이 몸담고 계신 도메인에서 기술이 발전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개발이 변화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발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